한국에 요청하는 키트를 우선 지원하는 네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세안에서는 가장 교류가 많은 베트남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인 이유는 뭘까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트가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키트에 대해서 한국 키트가 정확도가 어떻다,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 요청에 대해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도 일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최근 소식들만 봐도 키트는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의 유전자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ISO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바이오화학표준연구원은 우리의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진단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기법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희망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산 방역물품과 관련 수출 요청이 31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이 30개국, 두 가지 모두가 20개국으로 공식 라인을 통한 경우가 81개국이고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곳이 36개국인데 전부 합해서 117개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런 외교 행위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 대중들에게 알려진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미국 대통령과 스페인 총리, 캐나다 총리와 스웨덴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도 우리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역 노하우 공유나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죠. 정상 간의 통화는 양국이 공개한 외교이고 자국 언론들에도 보도되는 사실인데 그 나라 대통령들이 이 시국에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할지는 뻔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역시 외교부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의 장관들도 한국의 대응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용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키트를 달라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는 세계 각국에 투입된 중국산 키트가 낮은 정확도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9일 필리핀 보건부는 중국이 기증한 일부 키트가 정확도가 낮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며 중국산 첫 진단키트들은 정확도가 4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임상 미생물 학회도 중국에서 수입한 키트를 검사한 결과 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드리드 시정부는 사용 중단을 결정했으며 스페인 정부는 회사 측의 제품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에 해당 제품은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스페인에 보낸 의료용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는 오명을 희석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대한 지원을 하는 노력이 허망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때문에 사태를 먼저 겪은 중국의 부정확한 키트도 우리 정부에게 이렇게 많은 키트 요청이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청이 많으니 정부는 해외 진출 지원 관계부처 TFT까지 만들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보건 수요, 경제적 실익, 한국의 대외 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 상업적 수출 또는 원조 방식으로 외교적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고려 대상은 당연히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미국입니다. 아무리 최근 미국과 논란이나 사안별 문제가 있어도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나라이고 앞으로도 가장 협조해야 될 나라는 미국일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만 보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키트 등을 요청한 상태이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통화사업도 맺어 상응하는 조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발전 협력을 포함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도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끝까지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고 또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이미 2차례 한국산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나토 수송기를 통해 공수해갔습니다. 이 수송기는 이웃나라 헝가리에 요청한 나토 소속 군용기로 그만큼 루마니아의 현지 여력이나 상황이 다급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검사 장비 매입을 주선하고 군용기 착륙이 허가되지 않는 민간공항을 허가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한국대사관 페이스북에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하다. 한국이 보호장구와 검사 장비를 지원해준 것은 매우 소중하며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며 모든 스포츠 경기에 한국을 응원하고 10개 이상의 한국인 저자의 책을 읽을 것을 약속한다.
이에 다른 루마니아인들도 태극기를 게시하는 등 감사 댓글도 이어져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보다 스포츠 경기, 한국 책 등 저런 말은 진심이 아니면 나기 어려운 문구 같은데 어떠신가요? 작년 동유럽의 단임부강 유람선 사건 때 헝가리 인접국인 루마니아가 자국 댐을 막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고 시신 수수까지 도와준 것에 이어 양국 간의 참으로 훈훈한 외교 활동입니다.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우리와 관계가 높은 지역의 국가들로 나눠져 있네요. 아메리카, 유럽, 중동, 그리고 다음 나라는 아시아인데요. 아세안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레트노 장관은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강 장관은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장관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얼마 전 3월 23일 레트노 장관이 트위터에 강경화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강 장관과 문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현재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본 수많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칭찬의 댓글을 보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국의 장관이 최근 모범적인 대처로 급상승한 한국의 외교장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도네시아 우선 지원 소식에도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산다는 한 인도네시아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지원을 잘 활용하고 나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고 다른 게시물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품위 있는 나라이다. 이외에 K-팝이나 드라마 등을 더 시청해야겠다는 언급들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외교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의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자국도 키트를 생산하지만 한국에 키트와 기타 장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 지원이나 수출은 순차적으로 차차 되겠지만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아세안 중에서는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018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80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의 43%나 차지하는데 이 정도면 핵심도 아니고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2018년 한국의 직접 투자 금액은 32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의 절반이 넘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해외 국가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제치고 1위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교역 금액은 3분의 1, 투자액도 5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외교부에서 어떤 나라를 공식적으로 또는 고위 관계자가 언급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이유도 있고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였을까요? 우선 신남방 정책을 최초 공식 천명한 것은 바로 2017년 11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바로 얼마 전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고 연이어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 한국과 아세안은 사흘에 걸친 대대적인 협력회의를 한 셈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 후 발표된 10대 성과를 보면 첫 번째가 한인리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 투자,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한국 대 아세안 10개국이 모인 후 발표한 10대 성과의 첫 3개가 모두 인도네시아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도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중심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 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이 동시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가 10대 성과에 포함된 것입니다. 참여 기업만 해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포함되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6천만 명, 세계 4위의 인구, 29세의 평균 연령, 세계 15위의 넓은 영토, 그리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국 산업의 보호에 민감했던 인도네시아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만은 외부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이미 2017년
44개 스타트업을 넥스티콘으로 선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구글과 테마섹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시장 가치는 2018년 기준 270억 달러로 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단연 최대 규모로 2025년에는 시장 가치가 3배 이상 증가한 1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탑 10을 보면 이미 선진국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는 모지액, 토코페디아, 트래블로카, 북칼팍 등 4개로 각 1개인 베트남, 필리핀에 비해 압도적 현황입니다. 때문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4번째 성과인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비중이 가장 큰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국의 교류와 투자의 방향에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14억 인구의 인도와 아세안에서는 교역 1위의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면 이달 초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발 입국 제한이 강화되었을 때 외교부와 장관은 상대국 장관들과 전화를 하고 아세안과 관계없는 주미 대사까지도 미국 주재 아세안 대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를 당부했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한 외교 전문가는 아세안 지역이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교류가 끊기는 데 따른 한국의 절박한 대응이었고 베트남에서의 회항 사건과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조치 등이 문제화되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아세안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4개국이었고 그중 필리핀은 외교부의 설득으로 전날부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특별히 한국인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국의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인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F-35, 로키드 마틴의 F-16 전투기 구매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등 인도네시아가 단순 협상 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건지 우리의 KF-X 사업 성공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 등 실제 의도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플랜 B를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혼선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KF-X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우선 지원도 그런 달래기용일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우선 지원 국가들인 미국,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은 모두 한국과의 협조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의리를 지켰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는 우리만 알고 있던 한국의 역량을 알아보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 외교에서도 현명하게 우리에게 도의를 지키고 도움을 주는 나라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일상이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말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까지 잘 대처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거죠. 유엔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던 한국판 뉴딜 사업에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는 의미의 그린 뉴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성공적으로 K방역을 이끌어내던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인 그린 뉴딜 사업까지 추진하니까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찾아낸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 궁금하시죠? 먼저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린 뉴딜은요,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됐던 정책 뉴딜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게 바로 최근 한화에너지가 선보인 K-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K-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소는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인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작 6,000평 부지에서 총 2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태양광으로 얻어내려면 30배가 훨씬 넘는 부지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적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고효율 전력인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그린 수소 발전 시대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린 수소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발전 과정이 모두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공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부생수소가 시간당 3톤씩 쏟아지는데 이 버려지는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전혀 없다고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친환경, 말 그대로 그린 수소 발전인 겁니다. 둘째, 수소 연료 전지는 공기 정화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발전에 필요한 공기를 끌어모으는 단계에서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필터를 통해 공기를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걸러지는 공기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정도로 여과력이 좋다고 합니다. 셋째,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소를 돌릴 수 있어요. 석탄이나 LNG 발전소는 터빈이 멈추면 발전소까지 멈추게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전지들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경제적이고 또 안전한 방식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소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수소 전기차 또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은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해온 분야였는데 이 분야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딛고 현재 방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많은 나라가 꿈꾸는 그린 뉴딜 정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엔 아메리칸 드림에 이끌려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이렇듯 많은 사람에게 미국은 늘 크고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허망한 죽음의 땅, 위대한 미국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국방비가 국방비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바이러스라는 적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도 막지 못한 일을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비싼 의료비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거나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감염된 환자는 파악된 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해요. 미국은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에 가까운 검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6만 원 정도인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런 참혹한 재난을 겪는 원인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과 허약한 보장성,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비용이라는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모두 드러나 버렸거든요.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보다 민간업체의 건강보험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너무 비싸서 아예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때문에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에서 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들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냐면요.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외래 이용 횟수 평균은 6.8회 정도였는데 한국은 무려 그 2배가 훌쩍 넘는 16.6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을 코로나19 검사의 모범으로 꼽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안정된 의료체제를 배우자고 한 거죠. 단순히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스템에 주목을 한 겁니다. UN 개발 계획에서 인간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뜻은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안보의 개념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세계에서 국가 안보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엄청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국민의 안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은 6위일지 몰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인간안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여러 외신에서는요, 미국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한국의 의사들이 치료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웠던 미국 의료진들을 대신해 우리나라 의료진이 음압수술실을 활용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 의료진의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을수록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K-메디컬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특히나 한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키트나 마스크 같은 의료산업 용품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을 만큼 우리의 의료기술과 노하우는 이미 유명했다고 해요.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K-메디컬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유명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의사들의 수술 실력은 이미 외국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좋은 건 유명하잖아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을 해서 손재주가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외국인들은 암부터 다양한 외과 수술까지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제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웬만한 수술 실력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 예로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은요,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아닌 한국 대학병원 교수에게 수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의료진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게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도 더 된 그 시절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수술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또 2013년에는 한국의 유방암 치료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의 유방암 생존율이 91%로 크게 오르면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간암 수술 실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외국에 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간암 치료제만 사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간암의 절제술, 색전술, 이식, 고주파 시술 모두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만 간암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같은 간 절제술을 하더라도 외국에선 그냥 개복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복강격을 이용해서 후유증도 적고 회복 기간도 짧은 그런 시술을 한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에 달한 관을 통해서 암 조직 가까이에 항암제를 직접 뿌릴 수 있는 시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식 수술이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뛰어난 한국의 간 이식술을 배우러 외국에서 의사 140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러 찾아오는 거죠. 우리 한국 의사들의 강한 분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까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 로봇 사용법을 전파하는 총괄 책임자 질리언 덩컷은 한국 의사들과 협력해 국제 로봇 수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자랑은 이렇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통계 지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암 환자 생존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68.1%나 되고요. 임상시험은 세계 5위권,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연평균 34.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꽤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검사 및 진료 시스템이 세계 각국이 찾는 표준 모델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된 워킹 스루,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였습니다. 빠르고 안전하면서 정확하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었던 혁신적인 진료 시스템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료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카이스트에서는 영상 AI 진단 기술까지 개발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어려운 국가의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 또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들, 아마 전 세계 모든 의사들 중에서 한국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장 잘 지키고 있진 않을까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한국의 의료기술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의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